나이 62세의 재혼. 한 달 만에 너무 미치도록 후회했습니다.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한 제 잘못이 컸죠. 그는 마치 거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쳐놓은 거미줄에 제가 걸린 것이죠. 정말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하마터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뻔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강수연입니다. 올해 59이죠. 서울에서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청도 시골집을 민박으로 고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막막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조용한 시골로 내려오니까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문득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박 예약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말수는 많지 않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뢰감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함을 물어보니 한도윤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을 안내해드리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별말을 안 했지만 가끔 제 얼굴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도윤이 부엌으로 왔어요. 뭔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엌 근처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민박 손님들한테 너무 사적인 질문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손님의 인사말인데도 뭔가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도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었죠. 어색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평소라면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그날은 누군가 집안에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 물 틀어놓는 소리,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왜 그렇게 정겨웠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윤도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원래 새벽형 인간이에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윤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도 도와주려고 하고 쓰레기도 분리수거까지 해서 내놓고 하룻밤 묵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도윤 표정이 조금 아쉬워 보였어요. 네, 그런데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민박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님이 만족해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도윤이 짐을 챙기고 나가는 걸 배웅했어요.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범한 하룻밤 손님이었는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도윤 같은 사람이 다시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이 생겼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문에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까 어둠 속에서 뭔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저희 집 앞마당에는 큰 나무가 없거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 설마 도둑이 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시골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급하게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한 밤이었죠. 아마 착각이었나 보다 싶어서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누군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거의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혹시 발자국이나 이상한 흔적이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편함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누가 넣었을까요? 쪽지를 펼쳐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글씨체가 남자 글씨 같았어요. 그리고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어제 본 그림자가 도윤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어젯밤에 다시 왔다가 쪽지를 남기고 간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냥 가지 않고 밤에 다시 와서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을까요? 그것도 몰래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뭔가 낭만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잖아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쪽지를 남기고 가는 거. 그런데 동시에 좀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오지 않고 밤에 몰래 왔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착각한 건일까요? 며칠 동안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쪽지는 서랍에 넣어뒀는데 가끔 꺼내서 다시 보곤 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그리고 사흘 뒤였나요? 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도윤이 서 있었어요. 반가우면서도 약간 당황스러웠죠.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도윤은 저번과 똑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쪽지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룻밤 묵고 가실 건가요? 그런데 도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혹시 한 달 정도 정기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며칠씩 묵고 싶은데 한 달 정기 투숙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 달 정기 투숙이라는 말에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박 수입도 안정적이고 도윤은 조용한 사람이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며칠 정도 오실 생각이세요? 한 번 올 때마다 2, 3일 정도 머물려고 해요. 그렇게 도윤의 정기 투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어요. 도윤은 자기 방에만 있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했죠.
저와 마주치는 일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민박집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당 풀이 너무 자랐네요. 제가 좀 배워드릴까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도윤이 자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허락했죠.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잘 배워주었어요. 보기에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현관 앞 화단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잡초도 뽑고 꽃도 새로 심어주겠다고요. 이것도 처음엔 사양했는데 도윤이 워낙 하겠다고 하니까 맡겼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화단이 정말 예뻐졌어요. 어디서 꽃을 구해왔는지 색색깔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꽃들을 구하셨어요? 읍내 화원에서 좀 사왔어요. 집이 화사해야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도윤은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민박집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나르겠다고 하고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수도꼭지가 새면 고쳐주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이었거든요. 특히 무거운 것들 나르는 건 제가 하기엔 벅찼어요. 도윤이 도와주니까 훨씬 편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 씨,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좀 막힌 것 같은데 제가 뚫어드릴까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아, 설거지할 때 물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손님이라면 그냥 자기 방에서 지내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뭔데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연 씨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고백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뭔가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를 하려고 욕실에 갔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세면대 위에 낯선 칫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분명히 제 칫솔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새 칫솔이었어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이걸 가져다 놓은 거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도윤이 둔 게 분명했어요. 다른 사람이 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걸 해놓은 걸까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칫솔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누군가 제 영역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칫솔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도윤과 어색했어요. 그 칫솔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소심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민감하게 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당일도 하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칫솔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저녁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 싶어서 기다렸죠. 그런데 도윤이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라니. 요즘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봉투를 뜯어서 편지를 펼쳐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였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죠. 글씨도 반듯하고 내용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부터 해요. 그래야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혼인신고라니.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아직 연인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저희가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형식적으로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더 안정적이잖아요.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혼인신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도윤은 착한 사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데 혼인신고까지 하다니. 그래도 아들 태민이한테는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민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요즘 민박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셔. 좋은 분인데. 그렇게 도윤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해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혼인신고 제안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태민은 처음엔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물었죠. 엄마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같아. 나한테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역시 태민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태민이 잠시 고민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엄마가 좋으시면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도 조심은 하세요. 태민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용기가 생겼달까요? 며칠 더 고민해 본 후에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해봅시다. 도윤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문고리 안쪽에 미세한 흠집 같은 게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긁힌 자국이었어요. 마치 뭔가 날카로운 걸로 긁은 것 같은. 언제 생긴 흠집일까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방문을 열려고 시도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작은 흠집 하나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혼인신고를 결정한 날 밤에 이런 걸 발견하다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어요. 도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제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아뒀는데 도윤이 그걸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수연 씨, 핸드폰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그냥 보니까 1234더라고요. 이런 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바꿔드릴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언제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본 거죠? 제가 누르는 걸 옆에서 봤다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냥 쓸게요. 요즘 개인정보 털리는 일이 많잖아요. 복잡하게 바꿔드릴게요. 도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핸드폰을 가져가서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제 안전해졌어요. 새 비밀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제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죠? 그것도 새 비밀번호를 나중에 알려준다니. 제 핸드폰인데 말이에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ATM에서 돈 좀 뽑아올게요. 요즘 어르신들 노린 범죄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카드 복사하는 범죄도 있고 비밀번호 훔쳐보는 사람들도 있고 말은 저를 걱정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자처하는 걸까요? 카드하고 비밀번호 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결국 카드를 줬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도윤이 워낙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도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들 다 처리할게요.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부부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그런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도윤은 벌써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 씨, 민박집 명의 일부를 제 이름으로도 넣는 게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절세 효과도 있고 각종 절차도 편해져요. 갑자기 명예 이야기라니.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인데 그걸 도윤 명의로 넣는다고요. 좀 생각해 볼게요. 뭘 그렇게 고민해요? 어차피 부부잖아요. 도윤의 말투가 조금 바뀐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정중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당당해진 느낌이었죠. 그날 밤에 단골 손님 우재가 왔어요. 우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손님인데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재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우재가 보여준 건 인터넷 뉴스 기사였어요. 제목이 혼인빙자 사기범 재범 주의보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호기심에 기사를 읽어봤는데 내용이 소름 끼쳤어요. 중년 여성들을 노린 혼인빙자 사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사기범의 얼굴이 도윤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사람. 우재가 제 표정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정말 도윤인가요?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혼인신고 제안, 핸드폰 비밀번호 변경, ATM 카드 요구, 그리고 명예 변경 제안까지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재가 간 후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기사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도윤과 너무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평소처럼 아침 인사를 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수 있다니.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네, 잘 잤어요.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눈치챌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도윤이 산책을 나간 사이에 급하게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엄마야.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 도윤 씨 말이야.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어. 태민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우재가 보여준 기사, 그 사진 속의 얼굴, 그리고 도윤의 최근 행동들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 그럼 당장 확인해 봐야죠. 혼인신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인하지?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있어요. 태민의 말이 맞았어요.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사기꾼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태민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분 같았습니다. 도윤 씨 신분을 조회해보고 싶어요.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신원조회가 가능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사흘 후에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태민과 함께 갔는데 변호사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본명이 허도일이었어요. 한도윤은 가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3회, 재산 편취 2회. 이 사람이 상습범이네요.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쳤어요. 태민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속은 거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다행히 아직 재산 피해는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빨리 대처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본 그림자, 허락 없이 놓인 칫솔, 방문 고리의 흠집, 갑작스러운 혼인신고 제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의 따뜻한 미소도, 다정한 말투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던 겁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ATM 카드를 요구한 것도, 명예 변경을 제안한 것도 다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허도일한테서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해야죠. 태민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허도일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제 재산을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허도일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허도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허도일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는 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허도일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틀렸거든요. 수연 씨, 민박집 명의 변경 서류 준비됐어요. 허도일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서류를 받아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민박집 지분의 절반을 허도일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성공하면 제 재산의 절반을 빼앗기는 거였죠.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정식으로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허도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얼마나 가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부부잖아요. 허도일이 조금 조급해하는 것 같았어요. 빨리 서명받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죠. 그럴수록 저는 더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허도일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봤어요. 누가 와요? 모르겠어요. 예약 손님은 없는데. 허도일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변호사님과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였죠. 허도일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경찰관이 허도일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허도일 씨 맞으시죠? 혼인빙자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허도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죠. 뭔 소리예요? 저는 한도윤이에요. 주민등록번호 확인 결과 허도일이 맞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동안 허도일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사랑이 진심이었잖아요. 왜 이래요? 허도일이 소리쳤어요. 진심이라고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켰겠죠. 허도일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가 외롭다는 걸 이용해서 접근한 거죠.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왜 가짜 이름을 썼나요? 왜 전과가 있다는 걸 숨겼나요? 허도일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죠. 동행하시죠. 허도일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그 표정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증거도 충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제 재산을 다 빼앗길 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깊이 상처받을 뻔했죠. 허도일이 떠난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허도일이 체포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혼인신고, 무효 처리 절차도 밟아야 했고 경찰서에도 몇 번 가야 했거든요. 다행히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요. 바보 같은 여자, 쉽게 속은 여자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박 예약도 모두 취소했어요. 당분간은 손님을 받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허도일을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태민이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쉽게 속았잖아. 엄마가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나쁜 건 그 사기꾼이지 엄마가 아니에요. 태민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우재가 안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박은 언제부터 다시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이 안 정리됐어요. 그런 일 겪으셨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재의 말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2달 후부터 조금씩 민박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당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허도일이 심어놨던 꽃들은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그 대신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새로 심었어요. 코스모스, 봉선화, 해바라기. 소박하지만 정겨운 꽃들이었죠. 꽃을 심으면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6개월 후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런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창피한 경험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강연은 정말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외로움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모습이었죠.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건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에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들과도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박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죠. 지금 생각해보면 허도일 사건 이후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살고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허도일처럼 가짜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오늘도 마당에 새로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었어요.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봐도 충분히 행복합니다.